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그건 불가능해. 할 수 없어. 하지만 그 말은 사실 아직 해보지 않았다는 뜻일 겁니다. 인간의 뇌는 새로운 도전을 만나면 즉각 위험으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일단 불가능하다는 신호를 보내죠. 실패를 피하고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는 겁니다. 자기 분리화라는 게 있습니다. 셀프 핸디캐핑이라고도 하는데요. 말 그대로 핸디캡, 즉 스스로 장애물이나 핑계를 만들어서 노력 자체를 회피하려는 심리적 전략입니다. 실패했을 경우에 상황을 탓할 수 있고 비난을 피할 수 있고 그렇게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가능과 불가능의 경계는요. 우리 마음속에서 사실 먼저 만들어집니다. 세상이 아니라 내 안의 목소리가 먼저 한계를 긋는 거죠. 심리학자 캐럴 드웩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할 게 아니라 아직 할 수 없을 뿐이라 믿으라고요. 나의 가능성을 미리 닫아둘 필요는 없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11월 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 화요일 역시 원탁의 기자들 K 함께 하시는 날이죠. 지난주에 에이펙 정상회의가 막을 내렸는데요. 여러분은 그 에이펙 정상회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정상들의 만남부터 기업인들의 회동까지 하나하나가 다 이슈였죠. 그 이후에 남긴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그리고 최근에요. 전국 택배 노조가 심야 배송을 없애자고 제안을 했는데요. 이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 그런데 그 노동자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요. 또 소비자의 편의성도 생각해야 한다.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 문제도 같이 한번 논의해 보시죠. 또 여러분의 의견도 많이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과 함께 정답도 보내주시면 또 선물도 나가는 경제상식 퀴즈가 있습니다. 오늘은 증시가 조금 쉬어가기는 합니다만 최근에 코스피가 엄청나게 급등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심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상승장을 놓칠까? 나만 돈 못 버는 거 아니야? 이런 심리가 있죠. 그런데 투자 판단을 또 흐릴 수가 있습니다. 무분별한 추격 매수가 또 피해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주변 사람이 투자해서 돈 좀 벌었다. 이런 이야기 듣게 되면 또 이 심리에 빠질 수가 있죠. 나만 소외되거나 제외될까 두려워하는 그 불안한 심리를 뜻하는 표현. 그 영어 문구의 앞글자를 4개 따오게 되는데요. Fear of missing out. 나만 소외될 것 같은 그 심리 상태를 뭐라고 할까요? 알파벳 4자 혹은 한글로 2자 적어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최근에 여러분이 느끼시는 이것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경험을 좀 같이 보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첨을 통해서도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고요. KBS 콩과 유튜브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증시부터 봐야죠. 네, 뉴욕 증시가 주요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0.46% 올랐습니다. 대형 지수제 S&P 500 지수도 0.17% 강보합인데 다우 지수가 0.48% 떨어졌습니다. 엔비디아가 중동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소식으로 강세, 시가총액 5조 달러를 회복을 했고요. 아마존이 오픈 AI와 대규모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으로 4% 넘게 올랐는데 기술주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하락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국제 유가가 이제 나흘 연속 올랐는데요. 네. 배럴당 서부텍 생산 중진료 기준 61달러대 그리고 최근 조정을 거쳤던 국제 금 가격은 트라이 온스당 4,000달러 선 회복을 했고요. 달러 인덱스는 강보합입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 어제 4,200선 돌파하면서 네. 불과 일주일 전 4,000선 넘은 선지
5거래일 동안 뭐 거의 뭐 200포인트 넘게 올랐는데요.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소폭 하락세입니다. 그래도 지금 4,200선은 좀 지켜내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개장하자마자 7천억 원 넘게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도하고 있는데 개인이 대단합니다. 1조 1천억 원 넘게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현대차 대부분 차익 매물이 조금씩 출회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코스닥은 강세입니다. 4포인트 정도 추가로 올라서 918을 기록하고 있고요. 조금 전 이제 이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 1년 전에 비해서 2.4% 올랐습니다. 1년 3개월 만에 최고치인데 자, 물가 상승의 주범을 따져봤더니 쌀과 같은 농산물, 또 축산물, 수산물 물가가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는데 뭐 가공식품, 석유류까지 물가가 대부분 다 오름세고요. 이런 변동성이 큰 뭐 농산물, 에너지를 제외하더라도 그런 물가 역시 2.5%나 뛰어서 체감 물가는 좀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좀 증시는 쉬어가고 있고 이제 물가까지 말씀을 해주셨고 증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짚어보자면 대체 거래소죠.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 중지되는 종목이 더 나왔어요. 맞습니다. 이것도 너무 뜨거워서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국내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자 뜻밖의 이제 대체 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가 이제 역폭풍을 맞고 있습니다. 부작용인데요. 당장 내일부터입니다. 넥스트레이드 내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유가증권 시장 11개 종목, 코스닥 9개 종목, 총 20개 종목의 거래가 추가로 중단됩니다. 이로써 이제 거래 가능한 종목 수가 많이 줄었죠. 약 630개 정도로 줄게 되는데요. 네. 특이한 건 이제 이번 중단 대상에 단순 소형주뿐만이 아니라 코스피 200, 코스닥 150 편입 종목과 같은 대형주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거래량 상한 규제 때문인데요. 현행 이제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의 최근 6개월 하루 평균 거래량이 한국거래소의 15%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지금 넥스트레이드가 지난 3월 4일 출범했어요. 근데 6개월 만에 한도에 도달하면서 거래 중단 종목 수가 계속해서 좀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증시 화랑으로 거래가 늘었는데 오히려 이제 성장 중인 대체거래소의 발목을 좀 잡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제도의 한계를 좀 개선하지 않으면 혁신 경쟁이 좀 위축되는 게 아니냐. 어쨌든 코스피 지금 뭐 2000시대의 규제를 지금 4000시대에 똑같이 적용하다 보니 시장의 변화 속도에 좀 맞춰서 규제와 혁신이 좀 균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게요. 이게 사실 오전 8시 좀 넘어서 이제 거래를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은 최근에는 거래가 됐었는데 왜 갑자기 안 되지? 또 이렇게 또 헷갈릴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제도라는 게 좀 예측 가능해야 하는데요.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국내 조선 3사의 3분기 실적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잘 나왔죠. 맞습니다. 국내 조선 3사의 3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1조 5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불과 1년 전에 이제 3배 수준인데요. 아마 이제 LNG 운반선과 같은 이제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가 좀 늘어난 것이 수익성을 좀 끌어올리고 있는데 HD 한국조선해양의 영업이익은 1조 500억 원 넘었습니다. 165%, 삼성중공업이 99%, 하나오션은 무려 1000% 넘게 영업이익이 늘었는데요. 특히 이제 이 한미 정상회담으로 이제 본격화된 마스카 프로젝트로 인해서 아마 이제 새로운 수주 기회가 더 있지 않겠느냐. 특히 이제 미국의 LNG 프로젝트 수행과 맞물려서 2029년까지 100척 이상의 신규 수주 발주가 예상이 되고 여기다 이제 핵 추진 잠수함까지 또 추가 논의 중에 있죠. 이렇게 되면 내년 조선 3사의 영업이익이 11조 원을 넘어서 네.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조선업 호황이 이어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조선업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환율, 달러 뭐가 좀 약세로 돌아서거나 네. 그리고 금리 변동에 따른 이제 채산성 그리고 이제 친환경 선박의 어떤 전환 속도 등이 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실적이 호황으로 이어지면 또 장기간 가는 트렌드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또 수주는 얼마나 꾸준히 이어지는가 여러 가지를 또 봐야죠. 자, 그리고 저축은행을 통해서 한 푼이라도 더 높은 예금 금리
받으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3% 넘는 금리 주는 데가 없어요? 맞습니다. 이제 서민금융기관의 저축은행의 3% 예금 상품이 좀 자취를 감추고 있는데요. 네.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200여 건에 됐던 이런 이제 3% 이상 상대적으로 고금리가 돼버렸어요. 지금은 전국 79개 저축은행 가운데 3% 연 예금 상품이 단 한 개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축은행의 12월 만기 예금 평균 금리가 2.68%인데요. 네. 이게 1금융권의 평균 금리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한미 간 기준 금리가 좀 인하되다 보니 시장 금리가 이제 빠르게 좀 떨어졌죠. 한국은행도 지난해 10월 이후 이제 4차례, 미연준은 5차례에 걸쳐서 금리를 낮췄기 때문에 대부분 금리가 낮아지는 게 맞고요. 또 하나가 정부의 대출 총량 규제로 돈이 지금 대출을 줄여야 하니 굳이 예금을 많이 받을 이제 이유도 사라진 셈입니다. 네. 이러다 이러다 보니 저축은행들이 좀 고금리 경쟁 대신에 어떤 건전성, 리스크 관리에 좀 방향을 좀 틀었는데 문제는 예금 금리가 떨어지면 대출 금리도 같이 떨어져야 되는데 네. 대출 금리 떨어지는 속도는 점점 좀 뒤처져서 좀 체감이 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계대출 많이 내주지 말라고 하니까 고객들이 오는 문턱을 높이기 위해서 대출 금리는 낮추질 않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도 은행들의 실적 나왔는데 역시나 실적들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좀 역설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추진 중인 그 자산 매각, 사실 정부의 자산 매각은 꾸준히 이어졌던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대통령이 지금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모든 매각건을 재검토하라라는 이제 긴급 지시를 했다라는 건데요. 일단 이렇게 되면 만에 하나 이제 부득이하게 매각할 경우에도 반드시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배경은 명확히 공개되진 않았지만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나왔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유재산이 이제 헐값 매각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던 게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감정가가 6,400억 원짜리 이제 자산이 실제로는 5천억 원대 팔렸다는 겁니다. 낙찰가가 감정가에 못 미치는 사례가 잇따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라는 얘기인데 전임 정부 시절 5년 동안 16점 플러스 알파 국유재산 매각 목표를 제시했죠. 2년 연속 이제 재정 적자였던 만큼 이걸 오히려 성과를 맞추려다 헐값 매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대해서 점검하겠다라는 취지인데요. 결국 이번은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라 국가 자산을 재갑받고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라는 메시지이긴 맞는데 네. 문제는 이제 국유재산의 덩치가 워낙 커서 그렇죠. 부동산의 경우에는 시장이 화랑일 때는 잘 팔리겠지만 지금처럼 상업용 부동산 경기가 장기 침체 국면일 때는 임자 찾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경매 방식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물론 제값받고 파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매각을 통해서 확보하려던 재정 수입이 좀 줄게 되면 정부의 재정 운영에도 이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만큼 좀 이런 리스크는 좀 대비가 좀 필요해 보이고 특히나 이제 비상장 주식도 많이 받아놨잖아요. 네. 넥슨의 경우에는 한 5조 원대 상속을 이제 물락으로 받은 것들도 있는데 이런 시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매각을 해도 매각을자를 찾는 것도 어렵겠지만 제값받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우리가 왜 일반 분양, 법원 경매, 분양이 아니라 경매 같은 것도 보면 사실 감정가보다 못 미치는 가격으로 유찰돼서 더 낮은 가격으로 낙찰되는 경우 정말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국유재산 역시 감정가보다 낮게 낙찰이 될 수는 있는 거죠.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또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어찌됐든 간에 공적 자금을 회수하는 걸 목표로 둘 것이냐 아니면 좀 비싸게 팔아서 이윤이라고 할까요? 좀 세외 수입을 더 좀 남길 것이냐 정책의 목표를 어디에다 둘 것인지부터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 보이네요.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원탁의 기자들 K가 돌아왔습니다. KBS 석민수 기자, 김재숙 기자, 그리고 오늘 처음 박찬 기자까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찬 기자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출입하고 계세요? 지금은 저 금융 쪽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금감원 금융위 그리고 요즘 핫한 주식 시장 쪽 담당하고 있습니다. 뭐 사야 됩니까? 저도 알면은 좋을 텐데 이거는 농담이고요. 우리가 경주 이야기, 에이펙 얘기부터 안 할 수가 없어요. 김재숙 기자랑 성민수 기자가 경주에 다녀오신 거예요? 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었습니다. 한 주 동안 쭉? 네. 고생 많이 했겠네요. 아닙니다. 우리가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많이 보도도 됐고 생중계도 많이 됐고 한데 우리 기자분들이 가장 인상에 남는 장면 아니면 이야기들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제가 박찬 기자? 그래도 네. 첫 스타트를 끊자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금관이지 않을까. 천마총 금관. 네, 금관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가 금을 좋아한다는 거는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인데 네. 이게 외신들도 이 금관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 특히나 최근에 이코노미스트의 기사를 봤는데 아시아가 이제 트럼프의 거래 외교에 익숙해졌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금관을 줬고 일본은 금박을 한 골프공을 줬고 네. 앞선 말레이시아에서는 금실을 두른 사람들이 춤을 췄다. 그래서 금을 통해서 환심을 샀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 말이 적절해 보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주숙 기자는요? 저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행동과 언행들을 좀 기억이 많이 남더라고요. 처음에 경주에 오자마자 CEO 서밋이라는 그 경제인 행사에서 연설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굉장히 업돼 보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내용도 이제 반은 자기 자랑, 한 10%는 바이든 대통령 욕,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늘도 예. 평소와 같으시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네. 갑자기 저녁에 그 에이펙 3국 분들도 이제 인정하신 게 갑자기 엄청 카함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뭔가 갑자기 차분해졌다고요? 네, 갑자기 왜 저렇게 이제 차분해졌지 해서 뭔가 협상이 잘 안 됐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깜짝 그 관세 협상 타결이 돼서 이제 다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성민수 기자는 어떠세요? 그거 그 김지숙 기자 방금 얘기한 거 카메진 게 약간 그 햄버거를 먹고 나서 혈당 스파이크가 온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햄버거가 너무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성민수 기자의 가장 인상에 깊었던 저는 장면은 뭐예요? 그 이제 뭐 다른 얘기도 있지만 그 시진핑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이 만났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통신 보안이 잘 되냐고 샤오미 폰. 저런 얘기 해도 돼? 막 싶고 하는데 맞아요. 또 시진핑 주석이 너무 자연스럽게 그걸 백도어 한번 후문을 한번 확인해 보라고 이렇게 농담은 농담으로. 네, 네. 너무 두 사람 다 좀 아슬아슬했는데 좀 유연하게 넘어간 거 아닌가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에이펙 이후에 그 성과에 대한 평가도 사실은 좀 냉정하게 필요합니다. 물론 여야의 평가는 늘 그렇듯이 당연히 그렇듯이 또 엇갈리기도 하는데 좀 이 평가에 대한 평가를 좀 논해보자면 어떨까요? 전 다 양측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민주당에서는 성과가 역대급이다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할까요? 그 칭찬, 그 평가를 하셨고 국민의힘에서는 백지 외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인정할 수 있는 건 실제로 에이펙을 계기로 해서 한미 정상이 다시 만났고 합의가 급진전된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 그 전날 밤까지도 합의가 될지 안 될지 좀 불투명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날 오전에 갑자기 급진전이 돼서 이제 성과가 있었다. 그런 부분은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직 그 합의의 세부 내용, 뭐 팩트시트 어떤 내용에 양측이 구체적으로 합의했는지 정리해서 발표하는 문건이 없었기 때문에 백지 외교라고 비판하는 쪽도 사실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이제 팩트시트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성민수 저는 기자. 어쩌면 좀 그 나무와 숲이 있으면 숲을 평가해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뭐 숲이라고 하면 이제 큰 흐름이 있었잖아요. 에이펙 회담 전에 그 미국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무역 규제,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사실 일본이 이미 다 합의를 했는데 투자 규모에 대해서 정확하게 합의를 진전이 없어가지고 8월에 방미했을 때 나왔던 협상안이 실제로 실행은 안 되고 있고 한국 차에 25% 관세가 붙는데 일본 차에는 15%가 붙는 이런 좀 교착 상황이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과
이 자유무역 세계, 그러니까 돌아선 미국과 자유무역 세계가 어떻게 부딪힐 것인가 해서 그래도 에이펙이라는 계기를 통해서 한미가 일단 만났고 그래서 해결을 했고 그다음에 미중도 어쨌든 둘 다 국빈 방문이라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긴 한데 자리를 만든 셈이 됐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뭐 1년 휴전을 했고 이런 것들은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금 김지숙 기자가 얘기한 팩트시트 과연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실행될 것인가는 또 나무가 나오면 나무를 평가해야겠죠. 그러니까 그걸로 또 기다려봐야 하는 게 반도체나 농산물 분야에 대한 설명이 또 미국의 상무부 장관이 하는 거랑 우리가 하는 거랑 또 달라가지고 항상 헷갈립니다. 지난 7, 8월에도 그랬고요. 이건 좀 더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팩트시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양국의 합의가 공식적으로 담겨 있는 그 문서가 공개되기 전까지는요. 중요한 거는 또 대미 투자 특별법 이걸 이제 정부 여당에서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법을 만들어야지 이제 미국에 어떤 돈을 어떻게 투자할까 결정을 한다라는 거죠. 이것도 사실 의미가 있으려면 여야가 좀 합의를 해서 처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뭐 그게 당연히 맞는 말인데 지금 네. 여야가 아무래도 교착 상태가 심하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이제 그 구윤철 부총리는 네. 이제 계속 국회에서 말했던 말은 이제 특별법 제정이 빨리 돼야 된다. 그리고 지금 목표로는 이제 11월 안에는 무조건 추진하자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야당이 얼마나 협조해 줄지가 아직은 의문이어서 이것 또한 아마 팩트시트나 MOU에 따라서 또 협조 정도가 갈리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됩니다. 근데 사실 네. 그 시간을 오래 끌기 어려운 게 이제 11월 안에라도 해야지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 국민의힘 야당 입장에서도 이게 굉장히 많은 그 기업인들의 염원이 담겨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팩트시트 내용에 따라서 봐야겠지만 너무 이제 오래 교착 상태로 오래 끌고 가진 못할 거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8월 네. 합의 때부터 성명주 기자. 어떻게 보면 그 계속 이제 우리는 농산물 개방 없다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러트닉 장관이 이제 100% 개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이제 반도체 가지고 그런 비슷한 장면들이 있었고 이게 정확하게 계속 얘기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양측이 좀 서로 정치적인 언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실제로 법안이 통과될 때쯤이면 이게 실제 어떤 내용으로 실행이 될 건지는 대충 눈에 보일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그 상업적이고 합리적인 통제 그 투자만 할 수 있도록 통제하겠다고 했는데 그 통제 방안도 그때 좀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좀 여야가 좀 뭐 합의에 이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같은 현상을 다르게 설명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네. 우리는 반도체 관세는 최소한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라고 약속을 받았는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맞지만 반도체 품목 관세는 아직 안 정해졌어. 맞습니다.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걸 수도 네. 있어요. 네. 중국과의 정상회담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한한령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사실 한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관세라는 아주 큰 해결해야 할 발등의 불이 있었지만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는 그런 의제보다는 양국의 어떤 관계를 복원이라고 표현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선? 네. 개선 하는 쪽이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을까 봅니다만 이 역시 또 여야의 평가는 또 엇갈립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일단은 사실 모든 분들이 많이 주목을 했던 게 한한령이 어떻게 될 것인가, 관계 개선이 어떻게 될 것인가였는데 이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바로 결과물이 나오긴 쉽지 않겠다. 예컨대 이제 첫 만남에 이게 한한령 해제가 그런 뉴스가 딱 나오면 정말 좋겠지만 이런 만남이 성사됐다는 것 자체가 어떤 외교적인 성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 중국과의 관계가 우리나라가 그 사드 배치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상당히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한한령이 예전에는 뭔가 괘씸죄 같은 그런 걸로 작용을 했지만 지금은 어떤 중국 공산당이라는 체제를 뭔가 그 뭐라고 할까요? 공고히 하기 위한 어떤 문화적인 그런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K-팝이나 한국 문화 같은 거는 팬덤 문화가 핵심인데 네. 팬덤 문화가 이제 확산하다 보면은 이제 뭐 중국의 공산당 외의 다른 조직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제하기 위한 뭔가 조치 같은 걸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서 한한령 해제 너무 그 집중한다기보다는 조금씩 교류를 좀 확산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지적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박찬 기자. 네. 이게 시진핑 국가주석이 보니까 11년 만에 이제 국빈 방안을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그쪽 한중 정상회담에서 뭔가 큰 성과가 날 거라는
뭐 다들의 약간의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약간 명문화되거나 아무런 그런 게 없으니까 다들 실망도 있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한중관계 너무 안 좋았으니까 그게 이제 좀 좋아지는 과정으로 돌아선다라는 차원에서는 그래도 유의미했다라고 보긴 하고 특히나 한미 정상회담에서 너무 좀 중국한테는 불리할 수 있는 핵 추진 잠수함이라는 게 이제 좀 약간의 중요 우제로 부각이 되면서 중국이 좀 여기서 또 저는 불안했던 게 한중 정상회담이 너무 안 좋게 끝날까봐 걱정을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너무 잘 끝났고 어제 또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은 그 정상회담에서 이제 시진핑 주석한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거기서 시 주석이 이제 유의한다라는 좀 어쨌든 이해한다라는 톤으로 말했다는 보도도 있어서 이게 큰 문제는 아니었구나라고 좀 안도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구체적으로 많이 얻어낸 거는 없어 보이지만 네. 그래도 뭔가 얼어붙어 있었던 왜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는 온도를 좀 따뜻하게 올린 데는 그래도 좀 성과가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우리가 이제 첨예하게 그 맞서는 것들이 아까 뭐 한한연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서해 그 불법 구조물 문제, 뭐 중국 쪽에서는 양식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야금야금 동쪽으로 들어올 것 같다라는 또 염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뭐 구체적으로 풀 수는 없었고 실무진 차원에서 뭐 논의해보자, 이야기해보자 요 정도였더라고요. 이건 뭐 방법이 없었던 걸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 정상회담을 할 때 보통 이제 정상회담에서 발표되는 내용들은 그 아주 낮은 단계에서 실무진들끼리의 협상과 장관급 협상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거든요. 예컨대 네. 이제 미국과의 관세 협상 같은 경우에도 그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러트닉 장관이랑 계속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그 물밑 협상을 한 결과물인데 일단 그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그러한 노력이 있었는지가 좀 뭐 있긴 있었겠지만 좀 파격적인 그 절차를 좀 거치지 그 과정을 거치지 못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애초부터 좀 기대치를 낮게 깔고 들어간 것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단은 지금 뭐 사실 미국 일극 체제이길 바라잖아요 트럼프가. 그래서 우리도 그 일극 체제 보조를 맞춰주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큰 그런 그림에서 우리가 중국한테 그러면 딴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전날 이제 중국 잠수함을 견제해야 된다면서 박찬 기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국 잠수함을 견제하기 위해서 핵 잠수함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상태에서 과연 뭔가 실리적으로 뭘 받아내면 그건 정말 기적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리고 또 기업인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이번에 CEO 서밋도 네. 있었고 또 엔비디아 젠슨 CEO가 정말 오랜만에 대한민국 찾아서 정말 화제가 됐습니다. 네. 부자들의 치맥 회동이 이렇게까지 관심을 받을지는 전 잘 몰랐어요. 맞아요. 그걸 또 다 공개할 줄도 몰랐어요, 사실. 김지숙 기자 거기 갔다 왔어요? 저는 그 치맥 회동할 때는 경주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저도 미디어로만 접했는데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이게 다 공개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 치맥 회동은 서울 네. 삼성동에서 네. 있었던 거고 맞습니다. 일부러 창가 쪽으로 잡은 거죠. 그죠. 보기가 예, 또 언론에 노출도 하기 맞습니다. 위한 거였고 사실 젠슨 왕 CEO는 대만 갔을 때나 중국 갔을 때나 전통 시장에서 뭐 이렇게 먹거리 먹는 것도 많이 공개하고 현지의 기업인들과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 우리만의 어떤 의미를 찾아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 뭐 그냥 치맥 맛있게 먹었다는 것 말고. 그 젠슨 왕이 예. 첫날 이제 가죽 재킷을 입었잖아요. 그 트레이드 마크죠. 그러고 이제 젠슨 왕이 과연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 경주에서 격식 있는 자리에서 어떤 복장을 할 것인가도 사실은 그걸 따진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젠슨 맞아요. 왕이 그런 자리에도 그냥 캐주얼하게 나가는 경우가 있고 정말 이 수트를 차려입고 넥타이를 하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날은 굉장히 포멀하게 왔죠. 맞아요. 타이까지. 다른 사람으로 나타나서 술이 안 깬다는 얘기는 했지만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굉장히 언론에 친화적인 분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젠슨왕이 뭐 이야기하는 것도 막 이렇게 깐부라는 의미를 아냐고 하니까 그 제가 정확하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너 그 네 기사 타이틀로 되게 좋은 것 같다고 막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김지숙 기자가 또 젠슨왕한테 질문을 했거든요. 그 경주에서 원래는 기자간담회는 비공개인데 그 바깥에서 잠시 기자를 만난다고 했는데 잠시 기자를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45분 했습니다. 서서. 네, 서서. 야. 온 세계에서 온 외신들하고 내신들 다 합쳐가지고 이제
방송 카메라 앞에서 질의응답을 했거든요. 저는 그런 게 되게 형식적인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안 끝나는 거예요. 45분 동안 계속 질문을 받고 이제 어떤 질문에도 좀 피하지 않고 계속 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이게 젠스당은 단순한 CEO가 아니라 거의 락스타에 가깝다라는 맞아요. 표현이 나오는 게 딱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또 많이 또 궁금해했던 것들도 많이 이야기를 했고 아까 그 치맥회동 이후에도 보면은 그 치맥회동을 한 날 저녁에 그 엔비디아 행사 무대에 같이 올랐던 거죠, 세 사람이. 맞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또 친분을 과시하긴 했습니다. 저는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치맥 먹고 약간 취기 있는 상태에서 무대에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실제로 바로 가셨으니까. 네. 뭐 아무튼 근데 그렇게 해서 성과가 없는 게 아니라 GPU 26만 장을 공급한다고 이제 발표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뭐 대통령이라든지 정부 쪽에서 공식적인 발표는 해줬죠. 그때까지 젠슨항은 예고만 하고 사실은 기다렸다가 네. 깊은 발표, 큰 발표가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했고 그 GPU 26만 장에 대해서도 좀 평가를 해보자면 앞으로 5년 동안 나눠서 사실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해봐야 될까요? 이게 근데 뭐 박찬 기자. GPU라는 것 자체가 지금 뭐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황에서 이 어쨌든 고급 그 소재를 좀 미리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엄청 큰 의미다라고 시장에서는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특히나 이 GPU에 들어가는 HBM이라는 게 또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약간의 선순환도 될 수 있다라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이거 자체는 좋게 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그 26만 장을 공급한다는 게 네. 한국에 우선 공급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사실 GPU는 최근에 이제 각 국가들이 AI 우리 다 AI 해야 돼라고 할 때 제일 필요한 거거든요. AI 가속기라고 해서 그래서 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예를 들면 이제 전 세계에서 막 1년, 2년씩 기다려야 되는 식당이 있는데 이제 다 줄을 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젠슨 황 CEO가 한국 손님 기다리지 말고 그냥 바로 입장하세요.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거라고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프리패스 사전 예약 네네. 느낌으로. 그러니까 사실 그렇더라고요.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인 GPU 양으로 보면 다른 나라에 많이 뒤처지기는 하죠. 근데 그건 이제 이른바 호퍼라고 하는 H200 이런 거였고 이번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성능이 뛰어난 블랙웰, 뭐 네. B200 이런 거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블랙웰을 우리가 뭐 5년에 걸쳐서라도 26만 장을 또 확보할 수 있다라는 또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 정도면 또 젠슨당이 많이 또 신경을 쓴 거로 봐야 될까요? 성미주. 일단 제 생각에는 일단 한국을 왔다는 자체가 뭔가 한국과 협력을 하자는 그 마음을 먹고 온 거고 그러면 이제 그 AI 세계에서 그러면 젠슨왕이 뭘 생각했길래 갑자기 한국을 왔느냐? 원래는 지금 엔비디아의 GPU들은 다 TSMC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단편적으로 기자들이 그럼 혹시 삼성 파운드리에도 주문해?라고 했을 때 그 얘기는 직접적으로 하진 그렇죠. 않았어요. 그거는 좀 가능성이 떨어지죠. 네. 그런데 뭐 우리는 이제 가장 효율적인 파트너와 거래를 할 거다 뭐 이런 막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것과는 별개였죠. 그러니까 피지컬 AI. 그러니까 맞아요. AI를 우리가 생성형 AI 이렇게 키보드로 그 1대1로 상대를 하는 AI가 아니라 이 피지컬로 현실 세계에 나와서 휴머노이드나 아니면 자율주행이나 뭐 이런 식의 공장 자동화 이런 걸 하는 AI. 그러니까 AI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그 피직스 그 물리적인 현시하는 AI를 만드는데 사실 한국만큼 좋은 파트너가 없는 거죠. 맞아요. 예를 들면 로봇, 자율주행차가 가장 대표적일 테고 네. 해서 현대차가 인수한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든지 이런 쪽에서 또 하고 있고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이제 공연 같은 거 할 때도 그 로봇계라고 하는 스팟계가 또 무대에 올랐더라고요. 근데 사실 젠슨왕 입장에서도 한국이 꼭 필요한 파트너죠. 메모리 반도체 특히 그 HBM 없이는 GPU도 없고 또 그 HBM을 비롯해서 D램이 최근에 또 엄청나게 공급 부족에 네. 시달리는 입장이다 보니까 서로 또 윈윈 해야만 하는 그리고 그런 공동체이기도 하고요. 또 제가 드는 생각은 젠슨왕이 한국의 이제 산업 기반도 잘 돼 있거니와 네. 한국에 이렇게 찾아온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의 AI 데이터 센터를 세울 때 다른 국가에 비해서 지금 전력 공급의 이슈가 적은 나라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AI 투자를 계획대로 하려면 뭐 1년에 원전 8개를 지어야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전력망이 좀 전력
공급도 부족하거나 망도 좀 허술한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력이 아직까지도 그래도 공급해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되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뭐 이번에 뭐 아마존도 그렇고 네. 여러 나라들이 또 한국의 데이터 센터를 더 짓는다라고 하고요. 양희준 님이 기존 기업 총수들의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모습이 사라져서 좋아 보였습니다. 그 덕분에 또 우리가 재벌들의 어떤 소탈한 모습도 좀 볼 수 있었고 자유롭게 맞아요. 그 무대 위에 올랐을 때 네. 젠순왕의 그 이야기를 받아치느라 또 얼마나 서로 이제 고생을 했는지. 예, 이재용 회장이 그런 얘기했더라고요. 무대에 올라서 제가 여기에 올라온 건 엔비디아가 고객사이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좀 약간 말 실수했나 이런 눈치를 좀 채더라고요. 열심히 사십니다. 예. 삼성의 회장도 고객사 위해서 열심히 일해요. 진짜 이게 약간의 팬덤이 있다라고 느낀 게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 이런 데들만 봐도 그날 이제 발언 하나하나가 엄청 화제가 그쵸? 되고 뭐 이제 이재용 회장이 뭐 올라와서 뭐 아이폰을 왜 이렇게 많이 써요라는 멘트라든지 뭐 저기 정의선 회장이 저기 뭐야 자기가 여기서 가장 후배라든지 이런 발언 자기 하나하나가 다 짤방이 돼서 이제 이게 커뮤니티나 SNS에 돌아다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재용 회장이 입었던 옷 아니면 뭐 정의선 회장이 쓰고 있는 안경 등도 뭐 화제가 되고 하는 걸 보면 이게 사람들이 참 이날 회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젠슨왕과 이제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공유할지에 대한 관심이 많이 크구나라는 걸 또 느낄 수 있었던 자리 같아요. 사실 그게 그냥 관심이 아니라 또 경제적인 파장, 영향이 또 지대한 것이고 이번에 젠슨왕이 길거리에서 사람들 만났을 때도 너도 나도 저도 엔비디아 주주예요. 맞아요. 막 이렇게도 외치고 있는 거 보면은 야 이게 다 엮여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분위기가 좋았던 거는 사실 세 회사 전부 다 지금 주가가 너무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 사람들도 박수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행복한. 또 하나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이야기를 했듯이 그 많은 GPU를 확보했을 때 그것 가지고 그럼 무엇을 제대로 잘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지점 아닐까요? 맞습니다. 지금 그 이번에 GPU를 공급받아서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소버린 AI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다른 데 의존하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좀 AI 시스템 생태계를 만들어서 하자. 이게 가능할지 일단은 그 토대를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아까 피지컬 AI 말씀해 주셨는데 AI 그 자체가 문제인 것도 맞지만 이거를 응용 분야를 어떻게 개발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어떻게 응용 분야를 확산할 수 있을지 어떻게 상용화할 수 있을지도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잘 소개되지 않은 AI 관련 이번에 에이펙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자면 그 CEO 서밋에서 AI 관련한 세션이 굉장히 많았어요. AI를 주제로 한. 근데 이번에 많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아니면 메타라든가 구글 같은 데서 와서 많이 이야기한 게 AI 진짜 중요한데 우리 AI 리터러시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AI를 활용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할 건지도 중요해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고 갔거든요. 일종의 뭐 문해력이라고도 볼 수 있을 건데 그 맞습니다. AI를 실질적으로 얼마나 잘 쓸 수 있을 것이냐.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뭐 GPU와는 조금 거리가 먼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AI 산업이란 전체적인 틀 안에서 보면 그런 것도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최근 20년간 이공계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전부 의대를 선호하고 그 기술 쪽 공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 그렇게 우수한 인력이 지금 있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AI를 이 피지컬 AI 형태로 구현을 해내려면 사실은 한국 사람만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좀 국가에서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뭐 비자라든지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연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좀 조성을 하고 기업들도 이제 그런데 적극적으로 좀 뛰어들고 그래야지 이 부분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침 또 그래도 K-팝이라든지 뭐 이런 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은 상황이라서 과거와는 좀 다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인재들이 어느 나라로 가서 일을 할까를 생각을 할 때도 정주 여건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사회적인 분위기, 문화적인 수준도 또 중요한 거니까요. 저희가 또 이제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게요. 최근에 증시를 보면요. 이거 느끼신다는 분들 많습니다. 나만 소외되거나 제외될까 두려워하는 불안 심리를 이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영어 문구 Fear of Missing Out. 나만 소외될 것 같은 공포감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앞글자 네 자 알파벳으로 구성을 해주셔도 되고 한글로 두 자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승호 님이 강력한 힌트 주셨다. 포기하지 맙시다 모두들. 이라고 이제 생각을 잘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박경환님, 이게 코로나 저금리 시대일 때 많이 느꼈었는데 지금도 이 기분이 드네요. 역시 시간은 돌고 도나 봐요. 그렇죠. 이 자본 시장도 그렇고요, 산업도 그렇고 이게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금리, 저금리, 또 고금리, 저금리 오가면서 5년 만에 혹은 4년 만에 그걸 이제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또 영원한 건 없다라고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9649님, 저를 두고 하시는 말씀 같네요. 요즘 불안하고 뒤처진다는 생각으로 잠이 오지 않아요. 라고까지 말씀해 주셨고, 2161님, 남편이 특히 심한 것 같아요. 직장에서 차익 실현 인증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 현상이 심한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시는. 그 정답 한글로 2글자 혹은 알파벳 4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나만 소외될 것 같은 현상.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새벽 배송 금지되나 이 이슈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송민수 기자님, 네. 작가님이 그러는데 소비 요정이세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 사실 전직 소비 요정이에요. 이 애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저한테 예. 돈이나 시간을 좀 쓰기가 분산이 되더라고요. 되더라고요. 네. 가족들에게. 하지만 이제 저희 아들의 무언가를 사면서 계속 무언가 새벽에 와 있죠. 실제로 새벽 배송 많이 쓰세요? 네, 현관문을 열었을 때 가끔씩 이게 잘 안 열릴 때가 있어요. 출근하기 전에 와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라색으로 된 박스. 네, 박스가 많이 와 있죠. 최근에 민주노총 산하죠. 전국 택배 노조가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의 새벽 배송을 전면 제한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택배 기사분들의 건강권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네. 물론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 또 불편을 겪을 수가 있겠고요. 요 이슈를 좀 어떻게 보셨어요, 김희수 기자? 저도 사실 새벽 배송 많이 이용하거든요. 많이 이용했거든요. 근데 최근엔 좀 줄여야겠다 생각한 게 약간 이런 문제였어요. 내가 굳이 이거를 아침 일찍 새벽 배송 받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게 배달 노동자분들의 일감인 거잖아요. 이제 기본적으로 새벽 노동은 이제 근로기준법 상이긴 하지만 1.5배 가산수당도 붙고,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새벽 배송은 아마 수당이 더 붙으시거나 이제 이동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많이 일을 하실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누군가는 이렇게 일한 소득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몇몇 소비자 그리고 어떤 노동자분들 그리고 사업을 영위한 주체가 이해관계가 되게 맞아떨어져 있었던 건데, 다시 이제 택배 노조가 이제 사회적 대화에서 이런 화두를 꺼내든 거죠. 예전에 2021년도랑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도 이제 분류 노동, 너무 노동 시간이 길지 않냐 하면서 사회적 대화를 해보자고 제안을 하셨고, 그게 타결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새벽 배송의 의미를 또 물론 이건 사업주의 관점 또는 비즈니스적 관점이긴 한데, 우리가 수도권 같은 도시에서 물류 창고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제약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택배차들이 보통은 주간에 다니니까 도로망을 이용을 하는데, 이게 또 트래픽이 부담이 되고 주차도 해야 되고 이런데, 새벽 배송이라는 걸 이용하면 사실은 물류 창고도 계속 24시간 돌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새벽에 좀 조용한 도로망을 이용해서 더 빠른 속도로 더 이제 보통 트래픽에 좀 영향을 덜 주면서, 교통에 영향을 덜 주면서 배송을 할 수 있는 의미는 있죠. 그렇죠. 지금 박영은 님도 새벽 배송은 차도 없고 운전하기도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시고, 실제로 노동하시는 분들이 피로감은 더 할 수 있겠지만 같은 시간 내에 배송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지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는 조금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박찬 기자의 생각은 어떤가요? 아니, 저는 이제 애초에 이 새벽 배송이라는 게 약간 유통시장을 바꾼 패러다임을 바꾼 그쵸. 거였잖아요. 그리고 이게 예전에 이제 아까 김시수 기사가 말했던 이제 택배 노조가 옛날에 이제 했었던 거는 이제 택배 노동자의 권리가 이제 신장되는 차원이었다면, 이제는 이 차원 이제 소비자도 만약 이게 새벽 배송이 금지가 된다면 이제 변화에 대해서 더 바로 체감을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어떤 회사는 그러면은 또 이게 새벽 배송이 엄청난 락인 효과를 일으켰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여기에 더 선호한다고 느낀 상태에서 다 같이 하지 마라고가 될까?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거의 원조인 쿠팡이 안 하게 되면 다른 데가 갑자기 우리가 지금부터 해볼게 뭐 이런 식으로 또 활로가 생기면서 또 다른 현장을 양산하지 않을까.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이게 심지어 이제 택배 노조 자체는 이제 이걸 보니까 노조 소속 노동자분들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이제 또 여기에 또 다른 플랫폼 노동자분들은 우린 하고 싶다라는 또 입장을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업체별로 네. 소속별로 또 의견이 다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쿠팡 소속은 일종의 개인 사업자처럼 이제 파트너로 쿠팡과 일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뭐 당연히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새벽 배송이 끊기면은 본인의 일자리, 일감이 사라지는 것일 테니까. 근데 만약에 쿠팡이 그걸 안 한다고 해서 다른 업체가 그럼 새벽 배송 안 할 것이냐. 그래서 이 민주노총사나 전국 택배노조는 그걸 또 이제 뭐 법으로 이렇게 규제하자라는 건데 이게 사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노노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겠더라고요. 이 측면에서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택배 사업자들은 성민 지금 이제 뭐 쿠팡도 그렇지만 사실 그 노동자와 사업자의 한 중간 정도에 있어요. 그래서 이 노동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노동권이 지켜지지 않는 거죠. 사업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 내가 돈을 더 벌어야겠다 싶으면 나의 노동 시간을 생각하지 않고 개인 입장에서는 장시간 노동을 할 수 있죠. 그러면 그게 이제 피로가 누적되고 그러다 보면 안성에서도 최근에 돌아가신 분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문제를 이제 그러면 사업자의 관점으로 이 사람들을 사업자라고 생각할 것이냐. 쿠팡은 그렇게 하고 있죠. 그다음에 노동자의 관점에서 그럼 노동권을 보호해줘야 할 것이냐. 그게 완전히 제도적으로 보장이 안 돼 있긴 하죠. 애매한 선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노동자라고 묶어놓고 근로시간을 묶는다. 그러면 또 사업자 관점에서 나는 돈 많이 벌어서 좋은데라고 하는 분들은 반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뭐 업체마다도 다를 수 있고 하지만 근데 뭐 진짜 죽는 사람이 나오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게요. 뭔가 이거는 사실 제도를 만들기 전에 사실 이 업계를 파악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우리가 중재를 해보거나 아니면 새로운 방안을 새로운 제도를 만들 걸 먼저 고민을 해봐야겠죠. 2456님이 배달 노동자입니다. 새벽 배송 필요합니다. 낮에는 손해고 야간에 해야 경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맞아요. 이렇게 또 현실의 이야기를 보내주셨고요. 남유림님 도매 시장의 새벽 장사는 아무 말도 없는데 왜 새벽 배송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임현경님 환경 미화원을 위해서 쓰레기를 버리자와 같은 얘기인가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문윤홍님은 이걸 새벽 배송 법으로 강제하는 게 다 이상합니다. 그러면 주말 근무자들도 금지시키고 간호사 등 교대 근무도 다 없애야 하죠. 이렇게 또 이야기를 주셨네요. 근데 이제 다만 또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실제로 이제 쿠팡의 택배 기사 사망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건강권에 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게 뭐 찾아보니까 서울대 뭐 의대에서 한번 이제 이 쿠팡 쪽 새벽 배송하시는 분들 쪽을 좀 900여 명 조사를 했었는데 실제 교통사고나 이제 힘듦 정도 그리고 우울증 같은 게 유의미하게 올라갔다라는 연구 분석은 있어서 이게 당연히 모두가 똑같지만 새벽에 일하면은 힘들고 새벽에 일하면은 아무래도 건강적으로 더 빨리 소진되는 게 느껴지는 거는 사실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포인트는 있다라고는 느껴지긴 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또 이거를 강제하자면 또 소비자의 선택권 또 일자리 문제도 있고 어떤 현실적인 뭐 대안을 좀 찾아가야 할 텐데 사실 그게 좀 쉽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사실 다 비용 문제인 거잖아요. 그 기업 입장에서도 비용이고 만약에 새벽 배송이 안 된다 또는 이 일감을 걱정하시는 게 노동자분들 입장에서 이게 생계비나 최저수당 문제도 있는 것이고 이전에도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면 택배비를 인상하는 방안으로 풀었거든요. 그 분류 노동자들을 새로 투입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거를 소비자들이 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조금 더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느냐. 그리고 유통업체나 이제 업체들에서도 이 소비자를 잃지 않기 위해 일정 부분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법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이전에도 이제 표준계약서 양식을 만드는 식으로 건강권도 지키고 이제 노동시간 문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회적 대화가 계속된다면 어떻게 뭐 법제화 지금 노동부 장관도 이거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권 문제를 고려한 방식의 뭔가 좀 법제화까지는 아닌 다른 절충점을 찾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그 사이에서 유통업체들은 이 경쟁을 또 피할 수도 없고 맞습니다. 요즘엔 반나절 배송, 즉시 배송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유통시장, 물류시장의 이 속도 경쟁은 오히려 더 치열해지고 있어요. 어디까지 갈까요? 한국이 좀 지금 우리가 국토도 좁고 도로망도 잘 돼 있고 물류 창고들도 뭐 갈수록 그 산업이 발달하고 하니까 전 세계의 그런 기술들의 테스트베드 같은 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게다가 지금 이커머스도 발달하고 있고 그 이커머스들 사이에서 경쟁이 진짜 생존 경쟁이라고 할 만큼 너무 치열하잖아요. 그러니까 갈수록 이게 더 빠른 속도 또는 편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진화는 할 텐데 그 사이에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AI 이야기도 좀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로봇 배송, 드론 배송의 시대도 또 머지않아 분명히 또 펼쳐질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경쟁해야 할 상대가 되게 많습니다. 네. 좀 더 멀리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오늘 내일의 어떤 새벽 배송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 의견도 주셨고요. 아까 신승원님 새벽이든 야간이든 총 노동 시간이 몇 시간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이런 의견도 함께 주셨습니다. KBS 석민수, 김지숙, 박찬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하준규님이 오늘 눈치가 빠르시네요. 오늘 일부만 하나요?라고 보내주셨는데 대통령 시정연설 있는 걸 또 알고 계셨구나. 그래서 저희가 중계해드린다는 것도 이 패턴을 읽고 계시네요. 이거 다 노출될 뻔했네. 잠시 후 10시부터는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관련된 시정연설 예정돼 있고요. 성공예감은 그 이후에 시정연설 끝나는 대로 2부 이어서 저희는 들어가겠습니다. 한 10시 조금 한 30분 몇 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예정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